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동과 모임이 잦은 만큼 개인 위생과 에티켓 잘 지켜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축농증이고 이게 네. 부비동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코 안에 있는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다는 말 같은데 네네. 코에서 이 부비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부비동은 우리 얼굴에 코 주변에 있는 공기 주머니를 말합니다. 이마 안에도 있고요, 광대뼈 안쪽에도 있고, 눈하고 코 사이에도 있고, 저기 머리 깊은 곳에도 있습니다. 네. 이 부비동이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기도 지금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쾌적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코는 우리 몸의 공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들어오는 공기를 아주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좋지 않은 물질들은 다 걸러주고 이런 역할을 코와 부비동에 있는 점막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비동은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가 공조기 역할을 한다니까 확 와닿네요. 네. 안 그래도 교수님 이번 여름 너무 습하고 더웠잖아요. 네. 저는 거의 지금 에어컨을 그 뭐라고 할까요? 애착 인형 다루듯이 달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네. 달고 끼고 살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에도 더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축농증의 경우에는 네네. 원인이 뭘까요?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축농증이라고 얘기했고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아까 코 주변에 공기 주머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기 주머니가 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좁은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점액이 분비되는데 점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말씀하셨지만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점액이 분비돼서 이게 폐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로를 통해서 점액이 나와야 하는데 감기를 오래 앓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통로가 붓습니다. 붓게 되면 통로가 막히겠죠. 예. 그럼 그 점액이 이 부비동에서 만들어진 게 코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저류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감염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가 막혀서 2차적으로 감염이 생긴 거를 저희가 축농증 또는 부비동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축농증 있는 분들을 보면 일단 코가 꽉 막히니까 그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다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네네. 외에도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코막힘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는 누런 콧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이렇게 가래처럼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후비루라고 얘기합니다. 부비동에서 나왔던 그런 점액들이 통로가 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눕게 되면 뒤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여 있던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콧물이 누런 콧물이 많이 나고 후비루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비동 부분에 염증이 있으니까 아플 수 있죠. 네. 아플 수 있고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해주신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증상은요, 일반적인 뭐 이 코감기 또 알레르기성 네네. 비염하고도 증상이 비슷합니다. 네네. 오늘 알아보는 축농증까지 이 세 가지 질환이 겹치는데 어떻게 네네. 감별할 수 있어요? 이 세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렇게 뭐 아이들이 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감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콧물, 코막힘 증상이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코로나19 알아보셨겠지만 바이러스 감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전신 증상이 있습니다. 38도, 39도 넘어가는 고열이 있고 근육통이 있죠. 온몸이 아프고 이런데 사실 축농증 때문에는 그런 증상이 잘 생기지를 않거든요. 또 알레르기 비염하고 감별증은 콧물 나는 건 비슷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네 가지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거든요. 눈이나 코가 많이 가렵거나 재채기가 계속 나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축농증일 때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일 때 훨씬 더 많이 나고 가장 중요한 건 콧물의 양상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물 같은 콧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네. 그렇지만 축농증 환자들은 상당히 좀 점도가 높은 그런 누런 콧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런 감별점만 잘 기억하시면 이것이 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축농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그런 건지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축농증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상생활 하다가 너무 불편할 때가 있대요. 바로 냄새인데 마치 코 안에서 이렇게 하수도가 흘러가는 것 같은 냄새. 얼마나 그러면 불쾌하고 신경이 쓰이겠어요. 내 코에서요? 네네. 어머. 이런 냄새가 나는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진료실에 오시는 뭐 할머니들께서 한 번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 코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가 네. 난다고 이게 어머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오시는데 축농증도 여러 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세균이 아니고 여기도 곰팡이가 있을 텐데 예. 호흡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는 그런 것들이 병원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곰팡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들어와서 이런 부비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균성 부비동염, 진균성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원인이 돼서 축농증이 생기면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내 코에서 그런 거북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뭐 걱정하실 건 없고 수술을 해서 그 곰팡이를 제거하면 잘 나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당뇨가 심하시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는 등 면역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 곰팡이 중에 아주 침습성 곰팡이가 있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이건 한두 달 만에 환자가 정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곰팡이가 있어서 그런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 같으면 이런 곰팡이로 인한 내 코에서 거북한 냄새가 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빨리 오셔서 이 혹시나 침습성 곰팡이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철원 씨가 한 질문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 축농증이 심하면 구취가 심해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코랑 입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근데 사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양치 안에서일 수도 있고. 가장 많기는 충치가 있거나 네. 아니면 침분비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위식도 역류증이 있거나 아니면 편도가 보면 목 안에 고개 편도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거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면 편도 결석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구취가 날 수 있거든요. 구취의 원인은 정말 많지만 축농증이 있을 때도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비동에서 점액이 코 안쪽으로 분비가 될 거잖아요. 그래 누워 있으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갈 때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좀 거북한 냄새가 나는 그런 가스가 입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축농증도 구취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축농증에도요, 이 급성과 만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급성 축농증, 또 만성 축농증 예, 예.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예, 급성 축농증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흡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이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부비동으로 들어가서 급성 염증을 일으킨 상태를 급성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에 맞는 항생제를 한 열흘에서 3주일 정도 쓰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3개월이 지나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축농증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누런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후각까지 저하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만성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 내시경으로 코 안을 들여다보면 급성 축농증 환자는 누런 콧물 정도 있지만 만성 축농증 환자들은 물혹 같은 것들이 이미 코 안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물혹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배액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성 축농증의 경우는 심한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동네에 축농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네. 제 지인 중에도 있었거든요. 네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작가님의 이야기인데 너무 어릴 가까이 때 이제 네네 또 가까운 지인이죠. 예. 축농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래저래 약도 써봤는데 안 낫더래요. 네네. 근데 성인이 되어서는 또 축농증이 사라졌어요. 어머. 그래서 이게 자연 치유가 되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때요? 예, 우리 몸에는 스스로 이게 낫게 하는 그런 힐링 프로세스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바이러스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쉬고 저희가 뭐 코로나19 걸려도 쉬지를 못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좀 쉬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마시고 본인의 면역을 좀 키우면 자연 치유가 대부분 되지만 사실 이 축농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이 부비동 안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저절로 기다린다고 해서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는 좀 힘들고요. 또 문제는 부비동염만 그대로 있으면 괜찮지만 인접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래서 이 염증이 파급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부비동염은 제때 치료하는 게 좋겠고 아이들 축농증 앓는 아이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삶의 질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축농증이 의심이 되면 제때 치료를 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약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축농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찾아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좀 겁도 나요. 어떤 합병증이 예상이 되나요? 예, 보면 부비동이 특히 눈 밑에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고 가장 큰 것이 있고요. 눈하고 코 사이에 사골동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마 쪽에는 전두동이라고 있고, 머리 안쪽에는 접평동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아주 중요한 장기들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외래 진료 볼 때 보면 눈이 이렇게 부어서 심하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코 안에 부비동에 급성 염증이 생겼는데 제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아서 눈으로 염증이 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는 워낙 동네마다 병원들이 많아서 제때제때 치료를 하니까 그런데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뇌 쪽으로, 뇌 기저부하고 코가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비동에 생긴 염증이 눈이 아니라 머리 위쪽으로 가게 되면 뇌수막염이나 뇌 쪽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비동염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고 꼭 제때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증상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인체에서 코는 먼지를 걸러주는 어떤 필터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중에 중요한 게 또 코털의 역할인데 이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실내고 보기가 싫어서 네. 자주 뽑거든요. 네. 이렇게 코털을 잘못 뽑았다가 큰 코 다치는 아하.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머나. 예, 화장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콧돌을 열심히 뽑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보기에 좀 그러니까 네.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뽑으실 텐데 네. 사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 양쪽 끝하고 요 미간하고 요 삼각형 있잖아요. 이거는 네. 아주 위험한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가요? 왜냐하면 이쪽에 만약에 급성 염증이 생기면 이게 머리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아까 코로나19 예방 가장 좋은 게 손을 안 대는 거라고. 네네.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세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팔꿈치 이렇게 점점 내려가겠는데. 예,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아예 안 되는 게 네. 좋죠. 예, 여기 손톱 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털을 이렇게 뽑으실 거잖아요. 예, 이렇게 예. 뽑으면 그 뽑힌 자리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면 제가 이 삼각형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드름도 이렇게 이 삼각형 안에서는 확 짜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이 위험하거든요. 손에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각형 안은 위험하기 때문에 콧털 뽑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고 소독된 그 콧털 가위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용 가위. 예. 그 보이는 부분만 콧털을 이렇게 소독된 가위로 제거하시지 콧털을 뽑는 거는 그런 위험도 있을 뿐더러 코털 자체도 아주 먼지나 이런 걸 막아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코털을 뽑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축농증이 급성과 만성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급성 축농증의 경우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뿌리는 스프레이가 효과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주 많이 뿌려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급성 축농증은 세균이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스프레이가 세균을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급성 축농증의 정확한 치료는 항생제입니다. 정확한 항생제를 정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생제를 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 내성만 생기고 그 축농증을 일으킨 세균을 제대로 죽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만큼의 항생제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점막이 부어서 축농증이 유발됐으니까 점막을 좀 수축시키는 그런 약들을 쓸 수 있고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소염제 같은 약도 필요하면 처방하고 콧물이 많이 나니까 항히스타민제라는 콧물을 좀 줄이는 약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급성의 얘기고 만성 축농증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스프레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프레이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코에 뿌렸을 때 금방 시원해지는 그런 혈관 수축제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코가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뿌리시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수축제 스프레이는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쓰지 말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혈관 수축제이기 때문에 국소적인 작용이 있을 뿐더러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뿌렸을 때 시원하다고 해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혈관 수축제를 장기간 쓰게 되면 약물 중독성 비염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약물 중독성 비염이 되면 아무리 뿌려도 시원하지 않고 코 막히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그 국소용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제제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 국소용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제제는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쓰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쓰실 때는 이 스프레이가 어떤 종류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이렇게 약물 치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코 세척을 잘해도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기회에 네네. 코 세척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축농증 환자들 보면 코에 누런 코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집에서 직접 병원에 오시면 저희들이 보면서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뺄 수 있지만 집에서는 빼기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세척이 도움이 됩니다. 생리식염수 약국에 가면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관장용 주사기라고 앞에 침이 없는 한 50cc 되는 큰 주사기가 이것도 큰 돈 안 들이고 구입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세수하신 다음에 그 깨끗한 그릇에 소독된 그릇에 식염수를 한 50에서 100cc 정도 따르시고 그다음 주사기에 깨끗한 주사기에 그 식염수를 담은 다음에 자세가 중요한데 네. 이 세수하는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이렇게 젖히면 이 식염수를 일로 집어넣는 건데 넣었을 때 기도로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계속 기침이 나고 이러니까 숙이는 자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각도를 45도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만 씻게 되거든요. 네. 코가 이렇게 위로 부비동이 45도로 이렇게 위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주사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위로 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넣는데 물을 넣는 순간에 또 숨을 쉬게 되면 또 기도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숨을 멈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식염수를 넣을 때 숨을 멈춘 상태에서 물을 집어넣으면 넣은 쪽으로 가장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반대쪽으로도 물이 식염수가 나올 것이고 입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건 아주 많이 꽃가루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씻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씻겨 나오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미세먼지도 다 씻겨 나올 수 있어서 이 코 세척을 좀 잘하시면 좋겠고 너무 각도를 우측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귀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관이 귀하고 코와 연결이 돼 있어서 너무 바깥쪽으로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압력을 너무 세게 하실 필요도 없고 온도는 한 30에서 35도 정도 이렇게 맞춰서 식염수 세척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여러 가지 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일단은 생리식염수를 활용하되 각도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네네. 제가 별표에 쳐놓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생리식염수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휴지에다가 풀었거든요. 여드름 짜듯이 이렇게 확 풀었는데 한 번에 넣으면 그 쾌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심하게 풀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어머니가 여기 수건을 이렇게 손수건을 달아주셨는데 국룰이었죠. 이러면 제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텐데 네, 저도 달고 입학했습니다. 거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옛날 초등학교 입학식 네. 사진 보면 맞아요. 저도 네. 여기 손수건을 달고 있는데 코를 워낙 많이 흘리니까 그때는 우리가 감염성 질환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코를 닦으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주신 건데 사실은 코를 풀게 되면 나와 있는 이 분비물이 절반 정도는 부비동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코를 푸는 거는 좋지 않고 차라리 음압을 걸어서 빨아당겨서 입으로 뱉어내는 거. 애기들은 못할 텐데 어른들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부비동에 있는 그 나와 있는 분비물까지 전부 뺄 수 있어서 푸는 것보다는 뒤로 빨아당겨서 입으로 뱉어내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환자 중에 코를 정말 심하게 풀고는 눈이 튀어나와서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 있죠.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푸는 게 상당히 압력이 셉니다. 이게 세기 때문에 코를 푸실 때 입을 약간 벌리고 코를 푸시는 게 좋겠고 그런 분은 뭐 일반인이 그래 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어릴 때 한번 눈을 다치거나 그래서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자체가 약해져 있거나 거기에 어떤 결손이 있는 사람들이 코를 세게 풀게 되면 이 압력이 갈 데가 없으니까 머리 쪽으로나 눈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너무 세게 푸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충농증 수술을 받은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즈가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네. 엄청난 거즈를 네네. 넣어서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나요? 예전에 한 30-40년 전에 코 수술하신 분들은 충농증 수술 다시는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코가 어차피 전부 이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서 충농증 수술하고 나면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꺼지를 엄청 길게 만들어서 코로 넣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꺼지가 들어갈 정도일까 이런 네, 맞아요. 놀랐는데 뺄 때는 더 놀랍니다. 냉면 냉면 뽑듯이 계속 이렇게 한수분처럼. 어떻게 이런 많은 꺼지가 나올까 했는데 그만큼 환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은 그걸 패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피나지 않도록 막는 거. 그 많은 다른 물질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예, 요즘엔 그럼 거지 양이 많이 줄었겠네요. 꺼지를 쓰질 않습니다. 거지 네. 자체를. 예, 요즘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프지 않고 뭐 심지어는 흡수되는 코에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는 그런 물질까지 나와 있어서 예,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길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네. 길을 찾아주는. 근데 코 수술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의료 장비예요? 이거 어떤 경우에 쓰는 거죠? 예, 저도 오늘 방송국 올 때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왔는데 그러면 믿고 올 수 있잖아요. 예. 약속된 시간에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듯이 수술이 상당히 항상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운 대로 익힌 대로 하지만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코나 부비동은 위험한 구조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서 수술하더라도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용 내비게이션이 개발이 됐고 지금 수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나 머리 기저부 가까이 갈 때는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을 수술하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떤 그런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고 네. 수술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을 놓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수술용 내비게이션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도 막 나와요. 1mm 앞 코털입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곧 부비동입니다. 부비동. 왼쪽 콧구멍 앞에서 우측으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게 아니군요. 하다가 지금 눈 짚어보면 제가 눈 가까이 와 있는지 뭐 내 기저부 가까이 와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있지. 예. 설명 그렇게 안내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괜찮은 아, 네, 뭐 그런 뭐 안내 시스템, 음성 시스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신경 가까이 가면 경고음. 위험해요, 위험해요. 신경 가까이 왔어요. 이런 거는 어머. 있지만 예. 수술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의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물론 드물겠지만 축농증 수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합병증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하고 가까워서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지방이 덮여 있고 안에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다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독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 뇌는 또 내척소액이라는 물에 담겨 있는데 뇌기저부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면 그 내척소액이 코로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뇌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주 드뭅니다. 드물고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개발이 돼서 큰 걱정 없이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봤던 것 같은데 치과에서 네. 왜 임플란트 시술 받고 네. 나면 잘못해서 이렇게 축농증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아닌 거죠?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진짜요? 수 있고, 예, 지금 임플란트 시술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보면서 한 번씩 그런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하실 때 이 턱 쪽에 아래쪽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비동 중에 상악동이라고 이 얼굴 안쪽에 있는 상악동 기저부가 이 치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세균 감염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한 이후에 누런 콧물이 나고 얼굴이 아프고 그런 급성 축농증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셔서 확인을 하고 항생제 같은 약물 처방을 해드리면 약을 잘 드시면 충분히 임플란트를 유지를 하고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이후에는 그런 급성 축농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본인의 상악동이 괜찮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들께서 다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축농증 증상이 평상시에 있었으면 나의 상악동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상악동에 축농증이 있다면 축농증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셔야지
임플란트를 잘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결국은 축농증은 부기동에서 나오는 길이 어떤 이유에서 막혀서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감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손소독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19 2020년 기억해 보시면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럴 때는 병원에 환자가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감기 예방을 잘하는 것이 부비동이 좁아지는 걸 막고 만성 축농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또 축농증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축농증에 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